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을 철없는 아내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고생해왔지만 이제 겨우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결혼은 정말 가치관이 같은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웠던 제 결혼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살았는데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서울로 이사를 왔고 그 후 계속해서 서울에서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지인을 통해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누구나 한 번쯤은 뒤돌아보게 하는 외모를 가졌고 항상 슬림한 체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뽀얀 얼굴과 이목구비까지 또렷해서 나는 처음 봤을 때 반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역시 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지 항상 미소를 지으며 나와의 대화를 즐겨주었어요. 간단하게 차를 마신 후 나는 아내에게 주말에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고 아내도 기꺼이 수락했어요. 집에 돌아온 나는 아내가 문을 열고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영화에서만 나오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가 경험하다니 아내의 생각에 자연스럽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약속한 주말이 다가오자 나는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옷을 바꿔 입어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나섰어요.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나선 상태로도 아내는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롱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풀어 헤쳐 앉아 있는 아내는 여신이 따로 없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제가 다가가는 소리에 창밖을 바라보던 아내는 고개를 돌렸고 저를 보고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 역시 아내의 미소를 보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되었어요. 이 식당에서 평이 좋은 음식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았고 그것을 주문했어요. 음식을 맛본 아내도 만족했죠. 음식을 먹으며 그 전에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면서 아내가 먼저 이대로 헤어지기가 아쉽다며 차라도 마시고 헤어지자고 말했고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아내가 안내해주는 카페로 갔어요. 그곳은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는 아늑한 카페였어요. 아내는 이번에도 야경이 모이는 창가로 자리를 잡았고 저는 음료를 주문했어요. 제가 음료를 주문하러 간 동안 아내는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윽고 주문한 음료가 나왔고 저는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야경이 너무 예쁘죠? 오늘따라 유난히 예쁘네요. 여기 레이드 마셔요. 고마워요. 지난번보다는 우리 조금 더 가까워진 거 맞죠? 저는 그러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을 내비치기도 하였고 아내도 그와 같이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이후로 몇 차례의 만남 끝에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아내의 매력적인 모습으로 어디를 가든 시선이 끌리는데 그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아내는 외모뿐만 아니라 옷을 입는 센스도 탁월해서 저에게 잘 어울리는 헤어나 의상을 추천해 주어서 결국으로는 제 외모도 세련되게 변해가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왜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다니냐며 아내의 센스에 감탄하고 나를 부러워하며 지켜봐 주었어요. 1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아내는 누구보다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며 웨딩홀, 드레스, 가구, 신혼여행, 그리고 입을 옷들과 소품까지 아내가 훨씬 능숙한 편이라 제가 그녀의 선택대로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 결과 결혼 비용이 증가하지만 한 번뿐인 결혼식을 아내의 원하는 대로 엮어주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화려한 결혼식이라는 희망과 기대 속에서 더 행복하게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저의 착각이었어요. 아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는 편이어서 모든 일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남들보다 나아야 했고 남들보다 먼저 해야 했어요. 저는 아내가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결혼을 해서야 알게 되었어요.
연애를 할 때에는 아내가 센스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오로지 남들 눈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한심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자신을 꾸미는 것도 물론이지만 가족들에게 주는 건 역시 우리 형편에 맞지 않은 고가의 물건들을 전해주었어요. 어머니의 생신 때 제가 회사 일로 바빠 아내 혼자 선물을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와 상의도 없이 명품 가방을 사오는 바람에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요. 우리 형편이 안 좋아서인 것 같아요.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닌 거거든요. 아내는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채 흥청망청 씀씀이가 너무 컸고 저는 그런 아내가 버거웠어요. 또 다른 문제는 아내와 맞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것은 아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나이도 있으니 결혼 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내는 아이를 가진다면 몸이 망가질 것이고 지금처럼 삶이 없어질 것이라며 아이를 가진다는 것을 싫어했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가진다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아이 생각이 전혀 없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아내의 사치도 문제이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되었어요. 결혼 전에 이런 것을 알았다면 아마 결혼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결혼 후 몇 차례의 집들이를 한 후에도 나이는 2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아내는 집안 살림에 대해 내가 몰라서 내버려둔 채 밖으로 나돌아다니며 고생했습니다. 어느 날은 피부 관리를 받고 있다고 말했고 어떤 날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늦게 퇴근해 집에 돌아오니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싱크대에는 아침에 먹은 그릇들이 여전히 놓여 있었고 방 안은 옷가지들로 넘쳐났습니다. 아내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집 상태를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집에서 나온 뒤에 옷을 갈아입고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먼저 하고 방을 정리하고 세탁물을 꺼내서 옷을 걸고 있는데 외출을 다녀온 아내가 들어왔어요. 오빠, 일찍 왔네.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었어요. 아내는 말했어요. 친구들이랑 쇼핑을 좀 했어요. 집을 그렇게 해두고 나 둘째로 돌아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쇼핑한 건 어쩌고 또 쇼핑이야. 살 것이 아직도 있어. 그러자 나는 말했어요. 그럼 사도 끝이 없지. 이렇게 보니 나한테 어울리지 집에 원피스가 없어. 이런 것은 없는데 아내는 말했어요. 옷장 안에 봐봐. 널린 것이 원피스던데. 오빤 남자라서 잘 모르나 본데. 하나같이 다 달라. 이건 뭔지 모르게 이건 구두야. 어때? 이 원피스랑 잘 어울릴까? 아, 도대체 왜 그래? 이미 뭐 사놓은 것도 많고 넘치는데 굳이 또 사야 해? 그래서 싫어해. 예뻐, 예쁘지. 당연히 예쁘긴 한데 그럼 됐어. 이건. 오빠 거 기억해? 내 옷이랑 잘 어울리니까 사였어. 우리 이거 입고 이번 주말에 나들이 가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건 모르는지? 아내는 살랑살랑 춤을 추며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개비고 있던 빨래를 개비며 한숨을 쉬고 주말 아내는 아침부터 나들이를 간다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제가 입을 옷을 꺼내주며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평일에 회사 다니느라 너무 피곤해서. 주말에는 쉬고 싶었지만 저렇게 기분 좋게 준비하고 있는데 쉴 수 없었어요. 아내가 제게 준비해 놓은 옷을 갈아입었죠. 저보다 한참이나 일찍 시작한 아내는 1시간이 지났어도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몇 번이나 언제 다 될 거냐? 고 물었지만 아내는 조금만 더 하면 돼 라고 말했어요. 벌써 1시간이 넘게 지난 뒤에도 어쩔 줄 모르고 다른 걸 보고 있었죠. 이윽고 아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다며 방에서 나왔어요. 아내는 며칠 전에 산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웨이브 스타일의 긴 머리카락을 만져가며 걸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제 옷과 잘 어울리는 신발을 꺼내주었고 저희 아내 역시 며칠 전에 사신 구두를 신었어요.
밖으로 나와보니 청명한 가을 하늘이 우리를 반겨주었고 바람까지 살랑살랑 불어서 기분도 좋아지는 날씨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원피스를 입은 아내가 오늘은 더 예뻐 보였어요. 우리는 아내가 미리 찾아둔 곳으로 이동했어요.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엉금엉금 기어가는 차들이 많았어요. 가을 날씨를 즐기러 나온 많은 사람들이 보였죠. 겨우 주차를 마치고 내려서 우리는 꽃들이 만개한 곳으로 갔어요. 포토존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도 함께 줄을 서게 되었어요. 줄을 선 상태였습니다. 한참 기다린 끝에 우리의 차례가 왔고 아내는 익숙한 듯 여러 포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세심하게 신경을 쓰며 찍었고 함께 찍을 때에는 준비한 포즈대로 찍기를 원했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찍으면서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은 후 저녁을 먹으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식당도 아내가 미리 알아본 근처 맛집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예약도 되지 않았고 자리가 없으면 무조건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녁 시간과 맞물려 우리도 기다려야 했고 다행히도 식당 주변에는 나무와 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민 곳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진을 찍고 구경하느라 지루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음식의 맛보다 이런 포토존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 저희는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내는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 찍은 사진을 살펴보고 있었고 저는 의자에 기대어 있었어요. 아침부터 계속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있어서 기가 빠르더군요.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점점 지친 저와 달리 아내는 여전히 에너지가 넘쳤어요. 밥때가 지나서도 음식이 나와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죠. 늦은 식사를 한 후 빨리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었지만 아내는 근처 카페에 들리자고 말했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 아내는 밥은 먹지 않아도 꼭 카페에는 들렸거든요. 좋아하는 커피나 음료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내는 늘 카페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가고 싶은 카페에 들린 후 익숙한 듯 포즈를 취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열심히 찍었고 아내는 음료를 마시는 동안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보았어요. 사진을 찍으면 수십 장, 수백 장을 찍어야 마음에 드는 사진이 한두 장 나온다는 아내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건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사진을 구경하는 동안 저는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 확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내는 어떻게 자기 앞에서 그렇게 자 있을 수 있냐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짜증을 내며 일어났어요. 집에 가는 길에도 계속 그에 대해 투덜했는데 차라리 아내가 잠이라도 자고 있다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치대고 사진을 찍어주고 운전을 하면서 정신없이 보낸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녹초가 되어 누웠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기운이 넘치는지 계속 활동적인 것 같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오늘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한참 동안 사진을 확인하고 나서야 옷을 갈아입은 아내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어요. 오빠, 나 할 말이 있는데. 뭐냐, 나 다음 주 주말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오랜만에 다들 모이는 거라서 그런 건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 며칠 동안 가는 건데 1박 2일이야. 다들 일하고 있어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 알았어. 그래서 말인데 너 왜 카드 좀 주라. 내 건 한도가 다 찼어. 뭐, 그걸 다 썼다고? 별로 쓴 것도 없었는데 저는 자려고 누웠다가 아내의 말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아내가 사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카드 한도를 다 쓸 만큼 그렇게 심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내에게 어디에 썼는지 물어봤지만 아내는 두리뭉실 이야기하며 어떻게 그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하냐며 토라져서는 뒤돌아 누웠어요. 저는 아내에게 마저 이야기를 하자며 흔들었지만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서 입을 갈 옷이 없어서 다음 주 친구들과 여행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린애처럼 군을 아내에게 점점 지쳐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잠을 못 자고 찌뿌둥한 몸으로 일어났어요. 아내는 이불로 몸과 얼굴을 꽁꽁 감싼 채 자고 있었어요. 회사에 출근한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움직인 데다가 아내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잔 저는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잠을 깨려 휴게실에서 커피를 한잔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저와 같은 시기에 결혼한 직장 동료가 들어왔어요. 어젯밤 아내의 일로 속이 답답했던 저는 직장 동료와 아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아내의 색깔이 크다며 하소연을 했고, 직장 동료는 자신의 아내는 비싼 것은 아니지만 작은 돈으로 많이 산다며 하소연했어요. 자신은 이왕 산 김에 좋은 옷을 사서 오래 입자는 쪽인데, 아내는 그 돈으로 더 많은 옷을 사서 입자는 방식이에요. 쪽이라며 그렇게 산 옷들은 한 철만 입고 다 버리고 또 사게 된다며 고개를 내저었어요. 직장 동료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은행 알림이 연달아서 들어왔어요. 월급이 들어온 건 어찌 알았는지 줄줄이 빠져나가는 소리였어요. 또 나가기 시작하는구나 싶었는데 마지막 문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 건이 카드 대금으로 인해 통장의 장보는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것을 본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아내가 마음이 상하더라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간 저는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아내는 여전히 어젯밤 있었던 일 때문에 얼굴이 뾰루퉁해 보였어요.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럴 거라고요. 할 말이 있어야 해요. 지금 카드를 바꾸고 싶다는데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어제 월급을 받은 날에는 이게 남은 게 이것밖에 없어. 다음 달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게 카드가 있잖아. 어차피 다 카드로 쓸 거니까 현금이 필요해.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모두 다 쓰면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떡할 거야? 그건 그때 생각하면 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왜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결혼했으니까 씀씀이 조금 더 줄여야 할 것 같아. 왜 항상 내가 그렇게 많이 쓴다고 그러는 거야? 몰라서 물어보다가 괜찮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나처럼 행동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의 말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아서 말이 막혀버렸죠. 경제 개념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헷갈리는군요. 이럴 때마다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기분을 느끼곤 해요. 아내와 계속 대화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아내에게 제가 준 카드를 내놓으라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체크카드만 사용하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데 그래도 마음대로 하라며 카드를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카드를 다 잘라버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다시 쇼핑을 시작했다는 알림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는데 그 소식을 보니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주말이 다가오자 아내는 어떤 것이 신나는지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며 여행가서 입을 옷가지들을 캐리어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신발이나 모자도 여러 개씩 챙기는 아내의 모습에 나는 넋을 잃고 쳐다봤어요. 다음 날 아내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고 여행 도중 계속해서 카드를 긁어대는 바람에 내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며칠 전에 넣어둔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 났고 내 인내심도 폭발하게 되었어요. 여행을 다녀온 아내에게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어떻게 쓰길래 그 많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는지. 오빠는 또 돈 타령이야. 나에게 할 말이 돈밖에 없어. 내가 흥청망청 쓰니까 그런 거지. 그것은 아내의 카드 대금 확인 우편물들이었어요. 아내는 카드 대금을 리볼빙으로 해놓고 계속해서 쓰면서 결국 눈덩이처럼 커진 카드 대금을 갚을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저는 아내의 카드 대금을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그제서야 알았다고 했어요. 저는 대출을 받아서 카드 대금을 모조리 갚았고 아내에게 카드를 없애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만 주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준 생활비로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시작했습니다. 씀씀이를 한 번에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처음부터 과도한 액수를 지불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달 조금씩 줄이면서 생활비를 지불했더니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던 아내도 조금씩 그 생활에 적응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갑자기 아내가 창백해진 얼굴로 말하려고 나를 불러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빚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제가 준 생활비로만 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카드를 없애지 않은 채 저를 몰래 사용했던 것입니다. 리볼빙으로 소액 결제만 하다가 어느새 눈덩이처럼 커졌고 현금 서비스 카드론까지 쓰게 되어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었다. 그러자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한 번 이런 일을 경험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아내는 또 다시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우화가 치밀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꺼내 벌컥벌컥 마시고 맥주캔을 찌그러뜨려 싱크대에 던졌어요. 씩씩거리며 서 있는 저의 눈치를 살피던 아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미안해요, 오빠. 전에 카드 없애자고 말했는데 안 한 거 알아요. 미안해요. 전 그런 줄도 몰랐어요. 이번에만 해주시면 안 되겠니요? 언제까지 그런 상황이 지속될 건데요?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전 무능하고 문제를 벌리기만 하잖아요.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믿어주세요. 지금 당장 카드를 모두 없애야 해요. 알았나요? 지금 전화할게요. 결과적으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그 빚을 갚았지만 이제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커져서 삶이 힘들어졌어요.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으나 아내 때문에 마음 편한 날이 없던 나를 보고 친구들은 나의 속사정을 알 수 없는 채 아름다운 아내를 가진 것이 부럽다며 그저 부러워하며 말했다. 그러한 친구들에게 너가 데리고 가서 살아봐라 는 말이 입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다. 집안 상황이 편치 않아 친구들과 만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아내가 범한 행동으로 한 달 한 달을 빠듯하게 살면서 삶의 여유가 없어지고 많은 날들이 다툼으로 가득했다. 처음에는 죄인처럼 나의 말을 살피며 지내던 아내도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은 채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내 아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겠다고 말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이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고 다른 친구들이 사는 모습과 비교하며 계속 징징거립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 내가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던 중 아내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죠. 급한 일이었다면 전화를 했을 텐데 문자만 보냈다는 것을 알고 일을 끝내고 난 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 점심시간이 이미 지나 일을 마무리했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을 놓쳤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휴게실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아내로부터 온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내의 문자를 확인하고 나니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한 달 동안 떨어져 지내자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보내봐도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없음을 확인하고 마음에 걸려서 신발장과 옷장을 뒤적였습니다. 아내의 신발과 옷이 사라진 걸 보고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계속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게 사전상의 없이 통보도 없이 갑자기 떠나갈 걸 알고 있었으면
이제 혼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제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답답함으로 죽을 것만 같았어요. 남들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아내라면 친구를 가보지 않았을 텐데 저는 먼저 시어머니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장모님, 최서방이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 있나요? 잘 지내시나요? 요즘 아침과 저녁이 쌀쌀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 많다던데 차단도 조심해서 드세요. 얘도 잘 지내고 있어? 최근에 자주 전화해도 요즘은 연락이 뜸하더라. 아무래도 잘 지내는 모양이겠지. 지금 옆에 있으면 대신 전화할 텐데 우리 집이 아니라서 그런 거겠지. 나요 갔는데 전해줄게. 안녕. 너무 바쁜 거 아니면 잘 지내고 있으면 그만해도 돼. 곧 같이 내려갈 거야. 맞아. 장모님이 여쭤보실 때 아내는 처갓집에 가지 않았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이제 알 방법도 없어. 얼마나 기다려봐도 아내가 한 달이라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마음 비우고 있었어. 차분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여자가 결혼을 했다. 그러나 결혼 후 돈 문제로 사고를 치기는 했지만 아내도 나와 같이 여유 없는 삶에 지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맹목적으로 행동했나 싶어 후회도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내가 돌아오면 다시 잘 살아보기로 마음먹었고 한 달 뒤에 약속한 날이 돼서 기다렸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혼 서류가 도착해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너무 놀라서 정말 어이가 없었고 콧구멍이 둘인 사람만이 숨을 쉴 수 있다는 표현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면 잘 대접해보겠다고 다짐한 제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저는 아내를 찾아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아내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제 아내가 나타나서 제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뒤 아내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같이 보낸 친구였어요. 어머니를 일찍 떠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친구인데 제 어머니께서도 많은 음식을 챙겨주셨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다가 서울로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주 만나는 것은 못했지만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친구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왔어요. 처음에는 힘이 들었지만 어느새 손님들이 늘고 식당도 커지게 되었죠. 제 아내와 함께 그 식당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친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을 받지 않고 부모님처럼 많이 챙겨주셨어요. 건강했던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사실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운전을 하며 몇 시간을 이동한 후 도착한 장례식장에는 벌써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챙겨 자켓 안쪽 주머니에 넣고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한 친구가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잠시만요. 나 먼저 들어가서 봐야 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얼굴이 그래요? 들어가서 깜짝 놀라지 마세요. 재수 씨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건 왜 묻나요? 지금 저 안에 뭐가 어떻게 되었나요? 저 새끼 완전 미친 놈이 아니에요. 정말 어이가 없어. 그런 사이코 같은 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내가 정말 화내 겨를이 없었어. 친아버지 사진을 보고 참았어.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줘. 와이프가 지금 그 놈 옆에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린데? 처음에는 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재수 씨가 틀림없어. 지금 나만 본 게 아니라 그놈 옆에서 상주복을 입고 오는 걸 보고 난리가 났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만난 자리가 그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참고 있어. 정말 분위기야. 그놈 그거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가능한 거야? 친구의 와이프를 통해 미쳐 날 놓은 거예요. 친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 안에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간 찾아다니다 못 보았던 그녀가 친구 옆에 있더라니 나는 분해서 주먹으로 벽을 치며 고함을 질렀어요. 친구는 나를 가라앉히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모든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노여움을 품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발 진정해달라며 붙잡았고 자판기에서 생수를 하나 뽑아 나에게 줬어요. 나는 물을 마시면서 일어나는 분노를 가까스로 참았어요. 친구는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덧붙였다. 다시 쓴 글, 낫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하며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서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놀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고 다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다는 듯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저는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영정사진을 보았어요. 친구의 아버지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오늘은 아버지를 위해서 참는다며 다짐을 했어요. 저는 몸을 돌려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친구 말대로 제 아내는 상주복을 입고 있었고 20년 친구 곁에 있었어요. 아내는 제 모습을 보자 무서운 듯 그 친구의 뒤로 몸을 숨겼고 모든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희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와 인사를 나눈 그 친구는 뒤에 있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저에게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내 마누라 나한테 넘겨라. 친구야. 그 말에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놀랐고 몇몇 친구들은 개놈의 자식이라며 여기저기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 친구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고 또 몇몇 친구들은 그 친구들을 뜯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호탕하게 껄껄 웃었어요. 제 웃음소리에 뒤엉켜 있던 친구들이 하던 것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웃으며 그 친구에게 감사하다며 넙죽 절을 했어요. 두년놈들을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파네. 저를 보며 감사하다고 웃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성함과 아니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친구와 아내 또한 황당해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어요.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화가 솟구쳐서 그 연놈들을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고 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미 저는 아내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지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고 화를 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넥타이가 목에 걸려 있어서 풀어내면서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뒤를 따라오던 친구가 나를 붙잡았어요. 야, 지금 정신이야? 그들을 그냥 두고 그냥 가는 거야? 살아야 하는데 뭐가 어쩌고? 야, 너도 지금 어떤 상태야? 다 부질없어. 야, 너 내가 아는 그 애 맞냐? 왜 그렇게 위태롭게 행동해? 야, 나였으면 벌써 살지 못할 정도로 싸우겠어. 그런 거 할 가치도 없는 걸들이야. 반년만 버티면 알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것도 청신이 나갔네. 나가서 홀로 가볼게. 그런 상황에서 운전하면 안 돼. 차를 여기에 두고 나랑 같이 올라가자. 정신이 매우 맑다고 느껴져. 나는 걱정하는 친구를 뒤로 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집에 도착한 후 그동안 얼마나 못나게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집은 어두컴컴하고 거실에는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덕분에 왜 이렇게 못나게 살았는지 깨닫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안 정리를 시작했어요. 어질러진 것들을 정리하고 아내가 곧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건드릴 수 없던 아내의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쓰레기 봉투를 분리수거장에 갖다 버린 후 마트에 갔습니다. 들쳤다.
한동안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아서 냉장고에 먹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야채들과 먹을 거리를 가득 담아놨어요. 그리고 삼겹살도 샀어요. 양손이 무겁게 집에 돌아온 저는 김치 냉장고에 있는 어머니가 주신 김치를 꺼내어 삼겹살을 넣고 김치찌개를 만들었어요. 김치가 맛있어서 그런지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맛이 좋았어요. 매콤한 찌개 덕분에 밥 한 공기를 뚝딱 할 수 있었죠. 오랜만에 집밥을 만들어 든든하게 한 끼 먹었더니 기분까지 좋아졌어요. 된 집을 보며 복잡했던 제 머릿속까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 좋았어요. 며칠 후에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아내가 제 발을 딛고 찾아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내에게는 이유도 묻지 않은 채 합의 이혼을 결정했어요. 완전히 끝나고 돌아선 그날, 아내가 그제서야 제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답했더니 아내는 한참을 가만히 한 뒤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떠났어요.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조용한 말에 따르면 그들 사이에는 때때로 저도 몰라요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았던 기간 동안 남편과 나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깨달았고 그 친구가 아내에게 먼저 다가갔다고 합니다. 아내 또한 무엇도 할 수 없이 살았다가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자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 집에 살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둘 다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장례식 이후 우리의 일은 모든 친구들 사이에 퍼져 그 친구는 재와 관련된 어떤 모임에 나오지 못했으며 그와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친구는 우정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 친구가 술 한잔 하자는 연락을 받아서 약속 장소로 나갔다. 처음에는 불쌍하게 쳐다보던 눈빛들도 이제는 몇 달이 지났다고 아무렇지도 않다.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분위기가 무르익고 술에 힘입어 서로 눈치를 주고받던 친구 중 한 명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야, 너 그 소식 못 들었어? 무슨 소식이야? 아, 그 말이야. 왜, 걔들 이혼 소송 중이래. 그래. 너는 놀라지도 않는구나. 내가 반년 전에 있어보라고 그랬잖아. 그 말이 이거였어. 돈 때문에 거야 아마. 그래, 그 여자가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그 집의 재산이 홀라당 말아먹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 집이 난리도 아니란다. 그리고 식당도 곧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다던데 그럴 줄 알았다. 벌은 남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야, 너도 당했다는 소리로 들린다 고 했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답니다. 친구들은 그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속으로 삭히고 살았냐며 저를 독한 놈이라고까지 했어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죠. 두 사람이 잘못됐다는 소리에 기분이 좋았는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줄 알았다가도 마음이 허한 것이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요. 아무 말 없이 친구들이 주는 술만 주구장창 마셨고 몸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취하게 됐어요. 겨우 집에 도착한 후 침대에 눕고 눈앞이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아서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왔어요. 이 눈물이 어떤 의미의 눈물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두 사람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저는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시에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걸러야 할 두 사람을 걸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상처로 인해 다가오는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처럼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게 그 상처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